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12장 요약을 한번 해보는데 12장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에 대해서 우리 여기가 찌게 이온 원자와 분자들에 대해서 그 결합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했었고요. 그것들이 또한 어떻게 이제 크리스탈을 이루느냐, 결정을 이루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였는데 엑스선 해질공학에서도 배웠겠지만 해질 분석론에서도 배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격자라는 것들을 이루면서 결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보석들이 다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렇죠? 자수정이나 수정, 쿼츠 같은 것 당연히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루어졌는데 저것들이 어떤 원자 집단이 잘 모임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보석이 된다는 거, 다이아몬드라든지 그 다음에 압력, 방에서 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차원에서 이해하고 3차원으로 확장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기하과학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전문적인 어떤 결정 구조에서 말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12장에서 문제가 한 2문제, 한 20점 정도가 나간다고 볼 적에는 이러한 격자와 단위 낙한이라든지 이러한 정의들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체험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 문제로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창, 그 격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벡터식들이 있는데 그 점들의 집합을 나타내주는 벡터식이 있는데 2차원과 3차원에서 이렇게 쓰여진다. 그리고 기본 격자 벡터의 결정은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이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 이 같은 그림에서 2차원인데 그러한 쌍들을 벡터 쌍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기적인 구조들을 볼 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기적인 이러한 periodic structure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무늬들인데요. 벽지라든지 그죠? 어떤 반복되어지는 그런 무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가 되냐면 레티스 포인트 그러니까 이 격자점과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리피팅 되는 오브젝트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닛셀이라고 그러는데 단위 낙한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일정 부분으로 반복하면은 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위가 프리미티브 유닛셀, 특별히 프리미티브한 유닛셀은 격자점 하나만 딱 포함하는 단위 낙한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놓고 볼 적에 단위 낙한은 유일하지 않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그너 사이즈 유닛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컨벤셔널한 아주 유닛셀을 볼 적에는요 아주 내가 다루기 쉬운 이러한 보통의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나 평행사 변형으로 되는데 격자점이 이거는 격자점이 지금 내 모서리에 4분의 1씩 있기 때문에 보통 2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프리미티브하다 유닛셀이라는 식의 1개만 들어있죠. 여기 반개씩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위그너 사이즈 유닛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격자에서라고 했습니다. 실격자에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의 격자점만 포함하게 만드는데 옆에 있는 격자점들과의 수직이 등분선을 연결해서 우리가 구현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위그너 사이즈 셀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것들의 반복되는 이러한 것들로 저걸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이시스라는 게 대해서 했습니다. 단위 낙한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을 격자점에 대해서 단위 낙한 안에 있는
모든 대사. 단위나 칸 안에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개, 세 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의 격자점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있을 적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인가 모르겠지만 하나에 대해서 이 모든 베이시스에 대해서 베이시스라는 것이 요것과 요것으로 다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다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하나의 이게 지금 우리의 유닛셀이라고 할 적이에요. 유닛셀이라고 할 적에 베이시스를 논해라 그러면은 어느 한 점에 대해서 아니면 오리진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의 어떤 원자의 위치들을 우리가 다 표현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베이시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honeycomb structure이고요. 그 다음에 3차원에서의 우리의 격자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이러한 격자들에 대해서 여러 과목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엑셀선 해설 분석론에서 나오지만 또 재료과학에서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가를 책에도 아마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입방, 정방, 직방 격자 영어로는 cubic, tetragonal, orthorhombic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전부 사이각이 90도인 경우죠. 근데 큐빅은 당연히 정육면체의 경우고요. 정방격자 같은 경우는 한쪽의 축이 위의 면은 정사각형인데 옆면은 직사각형이 돼요. 그 다음에 직방격자는 전부 직사각형의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3D 같은 BCC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3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신 입방격자가 있고 BCC 바디 센터 되니까요. 그래서 프레임 뷰는 이렇게 된다. 베이수는 8이라고 했죠.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격자점의 수니까요. 얘를 중심으로 보면 8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 격자 벡터를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의 프리미티브 유닛셀은 한 격자점 한 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위그너 사이트 셀을 중간에 대해서 우리가 3차원으로 만들어 보니까 요런 식의 어떤 위그너 사이트 셀이 있고요. 그것들을 연결을 시켜봐도 이렇게 되는데 요건 알고나 저를 3차원에서 우리가 확대해보면 똑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빨리 나가볼게요. 요약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FCC의 구조를 했었고요. FCC는 당연히 면심 입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다 있는데 왜 위수가 12라는 것. 그 다음에 기본 격자 벡터 처리되고요. 프리미티브 유닛 셀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것들을 연결하니까 처리되고요. 특별히 이제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는 게 새롭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회전하는 경우로 지금 동영상을 넣어놨는데요. 두 개의 FCC가 이거만큼 떨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FCC에다가요 중간에 이런 4개가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마치 그 안에도 FCC가 있는 것처럼 그게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다. 그리고 체인지에 존재하는 격자점의 수는 배위수는요 4다. 얘 한 개 중심으로 노란 거 4개가 있고요. 이 노란 거 중심으로는 파란 거 4개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마리. 그 다음에 체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어진 정육면체를 원소로 이제 공호를 생각할 적에 그거로 채워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플 큐빅은 0.52가 되고요. 그 다음 BCC는 0.68, FCC는 0.74고요. 다이아몬드 구조는 0.34입니다. 다이아몬드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기 약간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SC, BCC, FCC에 대해서 패킹 레이셔를 시험지
그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의 다른 격자들에 대해서 14개의 브라베이스 레티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들과 그 다음에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글로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해석하는 데서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요. 포인트 그룹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요. 그거는 엑서사이즈 분석론에서는 조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기하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게 지금 대칭 연산자라는 걸 이 H 사이가 E 사이가 되는데 이게 양자역학의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적에 어떠한 대칭 연산자인 R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래서 이 고유 벡터가 이거의 고유 벡터가 또한 H의 고유 벡터가 되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훨씬 풀기가 쉽다. 조금 양자역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브로티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분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같이 가지는 그것을 한 개의 그룹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칭성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결정들을 한번 보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 소듐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 그래서 BCC 구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SCL도 BCC 구조를 가지죠. 여기 그린 것 같이. 근데 다른 두 개의 어떤 베이시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원소죠. 한 개는 CS고 한 개는 CL인 거죠. 여기는 우리가 전부 베이시스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 그 다음에요. 카파 같은 경우는 레티스가 큐빅 F인데 FCC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FCC 구조이고요.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베이시스도 한 개로만 가지고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 프레임 뷰는 옆에 있는 프레임 뷰고요. 그 다음에 리얼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C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기율표의 4족 원소인데 실리콘과 저메니움, 게르마늄 같은 경우도 똑같이 갑니다. 원소의 크기만 다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큐빅 FCC 구조에 다이아몬드 구조, 아까 FCC 구조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의 000에다가 4분의 1, 4분의 1, 요거와 요거만 있으면은 이 공간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다. NaC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큐빅 F입니다. FCC 구조를 가지죠. 여기에 보면은 면의 중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이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있고요. 큰 게 클로라이드가 되죠. 전자 한 개를 받으니까. 그래서 0과 2분의 1 사이, 2분의 1, 2분의 1. 요거와 예를 들어서 나트륨 0이 있다면은 요 중간중간에 한 개 지금 2분의 1, 2분의 1이 요거 두 개로 이 공간을 전부 다 채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 뷰는 이렇게 되고요. 0일 플레이어는 레이어는 되고 2분의 1 레이어 G축에 어디서 끊어서 보는 위에서 보는 평면 동가에 따라서 나눠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12장에서는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의 격자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12.1의 정의와 12.1의 1 아까 했던 12.1의 2 그런 어떤 중요한 용어의 정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인 구조에 대해서 단위나 칸이나 기본 단위나 칸, 관습 단위나 칸 또는 뭐 격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위어는 사이즈 단위나 칸을 어떻게 그리는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험률에 대해서 어떤 결정 구조의 체험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위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CSCL의 배위수와 체험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라든지 근데 그거는 BCC
구조율이 같죠. 그러면은 배위수가 8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를 그려봐라. NaCl을 그려보라 이러면은 CsCl하고 달리 우리가 FCC 구조를 그려야 된다. 그런 것들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12장에서는 아마 충분히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평면도를 어떻게 그릴 건가 이런 것들도 좀 봐놓으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아마 시험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예상 문제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올 건가를 대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하고요. 커서가 나왔고요. 큰일 났네. 잠깐만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12장에서 결정 구조를 배우면서 실격자, real space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X선 해설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역격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격자에서 위거너 사이트 존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브릴리언 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멘티스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탈에 있어서의 웨이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절 무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해절 무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거를 보면 이 사이즈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X선 해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X선 해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격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을 논하는 이 해절 무늬를 지금 논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역격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차원에서의 역격자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그러면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배우긴 했는데요. 격자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격자점이라는 것을 12장에서 정의를 해줬죠. 조금 전에. 그런 식의 그 격자점과 이런 관계가 있는 G의 집합을 우리가 역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3차원에서 B1이
A1, A2, A3의 기본 격자로서 저렇게 표현될 수 있고 B2는 이래 되고 B3는 이래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레티스 벡터가 이렇게 될 적에 우리는 역격차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의를 해야 합니다. 정의. 그러니까 저걸 외워야 되겠죠. 시험 준비를 위해서 저걸 외워야 된다. 그래서 레티스 벡터가 이렇게 될 적에 reciprocal lattice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역격자 공간에서의 기본 벡터들이 B1, B2, B3입니다. 그래서 역격자 공간에 대해 설명해라 그러면 저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reciprocal primitive 벡터들에 대해서 볼 적에 어떤 구조를 갖느냐 SC 구조, BCC 구조, FCC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 지난 12장에서는 이거를 배웠는데 13장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는데 이거와 이거는 크로스 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똑같은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외워놓으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BCC 구조의 역격자 벡터랑 구해봐라 그러면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 아니면 FCC 구조의 역격자 벡터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BCC 실격자에서의 어떤 BCC 구조의 기본 격자 벡터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면서 앞에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것은 어느 격자 구조이든 다 만족하는 식이고요. 그때 A1, A2, A3에서 이렇게 주어질지 각각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듯이 BCC 구조에 이렇게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유니셀을 배운다. FCC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죠? FCC에서는 맞죠? 이거는 12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네. FCC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HCP 구조. 육방 밀집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에서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시험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앞에 그 세 구조에 대해서만 열심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든 표적 어떤 샘플이 여기 있다고 할 적에 X선이 들어가서 이러한 해절 무늬를 만들어낼 건데 이 해절 무늬에 대해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 reciprocal 벡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디바이시드 콘 같은 경우도 이 지금 해절 콘이죠, 그죠? 그런 식의 X선이 들어가서 이 그림하고 반대대로 돼 지금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만든 분말 결정이 있다고 할 적에 이렇게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절 무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콘 무늬가 된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reciprocal lattice를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푸리에 트랜스폼 density of density를 저 격자가 어디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그 함수를 우리가 density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의 그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자리에는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델타 펑션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당연히 Rn은 1차원에서 NA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시키면은 X 공간에서요. 1차원에서 여기에 파노함수, 즉 평면파 함수를 곱해줘서 적분을 해주면은 X에 대한 적분을 하기 때문에 K에 대한 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적에 이거 다 해보면은요, 이런 어떤 K에 대한 값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격자가 주어질 적에 우리는 가질 수 있는 K는 A분의 2πm이라는 저런 역격자 벡터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인 경우도 가보면은 K가 G일 때만 어떤 값을 갖고요. K가 G가 아닌 곳에서는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격자와 역격자의 그 아까 전에 그 관계식 있죠? 그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 따라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density가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죠, 그죠? 맞잖아요. 격자에 있어서 어떤 점을 R만큼 격자 벡터만큼만 해줘도 똑같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넣어서 로 K를 구해보면은 실제로 이걸 넣어가지고 주기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부피에 대해서 해보면은 요것이 구조인자가 됩니다. 구조인자 structure factor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로케이의 오메가분의 2파이 d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 디멘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3차원이면 여기 3차원선이 들어가고,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여기 지금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단위낙한이 주기성. 그 다음에 여기는 단위낙한 안에 구조의 팩터, 구조 팩터, 요것들을 한 구조 팩터이다. 그래서 단위낙한 전체에 의한 해설과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단위낙한 안에 베이시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럭처 팩터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이런 로케이가 나중에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엑세선 해설 분석론에서도 이거 많이 후리에 트랜스폼을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 측정을 통해서 실험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역격자와 어떤 레티스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자면이 뭔가, 격자면은 한 직선상에 있지 않는 3개 이상의 격자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떤 격자점을 줬을 적에, 격자점들을 줬을 적에 주로 XYZ 축에 절편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마 이야기가 쉬워서 그걸 줬을 적에 그것이 이루는 어떤 면들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미러 인덱스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구하는 방법들을 알아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격자면들 사이에 명간 거리를 구하는 게 있었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reciprocal 벡터의 크기 분의 2파이다. D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격자면의 G가 뭘 뜻하는 G를 나타내는 그 격자면의 치수를 알면은 우리가 그것들의 크기를 구하고 나서 2파이를 그거로 나눠주면은 DHKL이 되더라. D. 밀러 지수를 갖는 격자면 지수, 격자면 간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G를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밀러 인덱스를 하게 되는데, 그럼 HKL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나온다 그랬습니다. 역격자를 이루는 이 기본 벡터 안에 앞에 나오는 요 정수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서로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소라는 것은 더 이상 공통약수를 갖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내가 100면의 G는 010 이렇게 010에 대해서 G010이 되는데 이게 큐빅에서 A분의 2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럼 D를 구해봐라. D010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럼 이거의 크기를 나눠주니까 A가 된다. 연간격 A 맞죠? 그죠? 여기에 A. 그 다음에 그러면 020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A가 되고 이것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능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밀러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여기에 ICDD 칸으로 이렇게 스탠다드가 나와 있는데요. 002, 뭐 111 이러한 피크들에 대한 밀러 지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그 면으로 성장한 결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요 인텐시티라는 것은 그 면으로 성장한 그런 것들이 그 결정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폴리크리스탈, 그러니까 다결정에 대해서, 포스포 다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해 겁니다. 그래서 밀러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정육면 구조마다 다르다. 왜냐면은 XYG가 어떻고, 그 다음에 면의 어떤 그 간격이 면이 아니고 격자의 격자의 길이가 달라지죠, 그죠?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격자면 사이의 간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DHKL은 GHKL의 분의 2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 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2, 3, 2라고 이렇게 X축과 Y축, 2,
2, 3으로 주어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여기 각각의 그 절편의 역수를 취하고요. 먼저.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을 취하고요. 그것을 정수화할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곱해줍니다. 그럼 2와 3의 최소 6을 곱해주니까 여기는 3, 3, 2가 되겠다. 그래서 3, 3, 2가 HKL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D 그거를 구하려면 여기 3, 3, 1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면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면의 우리가 그 면 간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브릴리언 영역은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이렇게 배웠었고요. 지난 시간에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옵티컬 모드와 카스팅 모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다이아토믹으로 주어졌을 이 색깔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다이아토믹으로 주어졌을 적에 카스팅 모드가 어떻게 되고 옵티컬 모드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는 것을 1차원에서 배웠고요. 그다음 브릴리언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브릴리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축약 형식과 어떤 확장 영역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했던 거니까요. 그럴 적에 뭐 K1하고 카파1하고 카파2죠. 그 질량도 같을 뿐만이 아니라 그 스프링, 인력의 그 성질이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여기가 스무스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브릴리언 영역은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K 공간에서의 역격자 공간에서 7격자가 아니라 역격자 공간에서의 기분 단위나 칸을 말합니다. 기분 단위나 칸. 그래서 위그너 사이츠하고 대비되는 건데요. 위그너 사이츠는 우리가 A1, A2, A3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브릴리언 영역은 B1, B2, B3의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럼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격자점들이나 이런 게 있을 지게요. 그때 브릴리언 존은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된다. 위그너 사이츠처럼.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그리고요. 세 번째는 같이 이러한 넓이가 똑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차원 정사각형 격자에 있어서 위그너 사이츠는 이게 지금 K 공간입니다. K 공간. 어떻게 알죠? G라는 놈을 해놨습니다. G라는 놈을. 그 다음에 브릴리언 영역에 있어서 이건 3차원적인 그죠? FCC 격자에 대해서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BCC 격자의 위그너 사이츠하고 똑같다. 거꾸로 BCC 격자의 경우는 위그너 사이츠의 브릴리언에서의 어떤 BCC 같은 경우는 이제 위그너 사이츠의 FCC하고 같고 역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적에 이게 A분의 4파인지 A인지 그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A분의 4파야 되니까 브릴리언이구나. 만약에 A로 되어 있으면 위그너 사이츠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리는데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EK 릴레이션십입니다. 이것들을 볼 적에 Y축은 에너지 축이고요. 드디어 K 이제 되는데 이게 스파게티 다이그램이라 가지고 마치 그 스파게티 국수가 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핀의 에너지 밴드를 그렸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 밴드 이러는데 그 에너지 밴드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대와 가전자대 말하는 그 밴드가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전하가 어디에 분포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 이런 것들은요. 페르미 에너지가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그 다음에 K 공간에서 P와 감마 Q, P, 감마 Q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P, 감마 Q 이렇게 하는 거예요. P, 감마 Q.
이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멀찍의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 다음에 3차원 결정에서 이제 또 그려보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려보니까요. 여기에 아까 그래핀하고는 달리 겹쳐지지 않는 이 라인이 겹쳐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에너지 밴드를 멀찍에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가기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연결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고점과 최저점이 K가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K의 그 보완도 필요하다. 이게 다이아몬드고요. 다이아몬드가 지금 밴드갭이 더 넓네요. 그죠?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겹쳐지지 않고 넓게 펴져 있는 게 지금 이만큼이나 되잖아요. 한 6이나 7 정도, 5 이상이 되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 2.5가 이러니까 그 반 정도 되는 1.2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인데, 알루미늄은 공간이 없죠. 떨어져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요? 도체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앞에 보았던 이런 것들은 밴드갭에 겹쳐지지 않는 이러한 갭이 있으니까 이건 반도체예요. 다이아몬드는 그 갭이 훨씬 그 절연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와이드 밴드갭이라든지 아주 밴드갭이 넓은 반도체라든지. 다이아몬드는 보통 절연체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은 만들면은 그건 도체가 되고 어떤 거는 반도체가 되고 어떤 절연체가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릴리안 존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역격자는 13장의 요점 정리를 해보면요, 역격자는 실격자인 이 모든 R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점들의 집합으로 K 공간의 격자다. K 공간의 격자다. 이게 중요하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회질 공간이죠. 회질 공간. 어떤 이러한 스몰 홀이 있을 적에요. 어퍼처라 그러는데 그게 있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레이저를 때렸을 적에 나타나지는 무늬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역격자는 어떤 실격자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 R은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로 K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로 R을 알게 돼. 거꾸로 로 K를 알면은 즉 X선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면은 반대로 역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요 실격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푸리에 트랜스폼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격자를 이거는 HKL을 포함하고 있는 HKL을 포함하다. 그러면 무조건 역격자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등간격으로 평행한 평면 집합을 정의한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평면 집합, 평행한 평면과 평행한 평면 사이의 그 간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밀러 지수는 격자면 무리 또는 역격자 벡터를 기술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밀러 지수. 그래서 G에 HKL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할 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D의 HKL은 요거의 크기 HKL을 포함하는 역격자의 역수로. 그 다음 브릴리안 영역의 일반적인 정의는 역격자 공간에서 단위 낙항이고요. 맞죠? 위그너스 H의 실격자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계산할 때 나타나는 그 공간이 바로 브릴리안 영역에서의 역격자 공간의 브릴리안 영역이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14장, 15장을 건너뛰고요. 16장을 해야 되죠. 16장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에너지 밴드를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제 드디어 16장의 인슐레이터, 서마이컨덕터, 메탈이 뭐냐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고체에서 우리가 전기적인 성질을
물론 나누려면 요거 세 개 중에 한 개 되잖아요. 그죠? 고체에서는. 인슐레이트든지 서마이컨덕터든지 메탈이든지.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는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에너지 밴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때 배웠던 그 에너지 밴드인데 항상 밴드 이 그래프를 볼지게 X축은 K다. Y축은 에너지다. 또는 오메가다. 그죠? 맞죠? 오메가에다가 H만 곱하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지게 얼마만큼 채워져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전자가 흐를 수 있고 또한 밴드 갭이 어떻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 같은 경우는 메탈이고 인슐레이터는 이렇게 된다고 꽉 차 있어 가지고 이 두꺼운 손으로 되어 있는 게 꽉 차 있고 여기 완전히 비어 있죠. 그런데 이만큼 밴드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니까 인슐레이터가 해놨고요. 이게 약간 좁게 느껴지면은 그냥 서마이컨덕터가 되는 거고요. 메탈은 그런 거 없이 충분히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K-스페이스에서. 그 다음에요. 그것을 우리가 2차원, 3차원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페르미면이라는 게 나오죠. 페르미면. 그래서 우리가 주기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주기 포텐셜. 그러니까 계속해서 빗자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 포텐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역 경계 근처의 상태들은 페르미 반화를 변형해서 에너지적으로 이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브릴리안 존의 넓이는요. 요게 이제 지금 브릴리안 존인데요. 원의 넓이 페르미면이라고 표현된 이 그것의 넓이에 두 개가 된다. 지금 K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밴드들을 계산하는 그러한 그 원리들을 이제 에너지 계산하는 고체 이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계산하는 식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브릴리안 영역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볼지게 여기 보면은 X에서 감마 M, X 이렇게 되는데 X에서 감마 M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한 걸 볼지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메탈의 형태다. 그죠?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페르미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데 앞에 요 식을 보면 이 식을 그 컴퓨터 같은 거로 이제 우리가 그리는 건데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니까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 페르미 준위가 보면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파란색 여기에 페르미 반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시큼한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디멘전에서 에너지 밴드를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원 일렉트론, 그러니까 유니셀에다가요, 원 일렉트론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일가 금속들이 보통, 왜냐면 한 개에서 한 개의 전자가 나오니까, 그죠? 칼륨이나 리튬이나 어떤, 카파 같은 건데, 주로 이렇게 포타시움 같은 게 이렇게 됩니다. 거의 완벽한 구인데요. 그래서 이상적인 자유전자 금속하고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카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매우 변형되어 가지고 영역 경계들이 많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브릴리안 영역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이다. 그
그래서 포텐셜이 어떻게 강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공부했죠, 그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weak하냐, strong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카파인 경우 있고 저런 거는 포타슘이고 이 중간에 게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리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요. 그래서 왜 그래 되는가에 대해서 2차원에서 우리가 보고요.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요. 아까 전에 이게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2파이, 아까 전에 2파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가금속, 원소인 금속과는 칼슘 같은 경우는 FCC 구조를 갖는데 거의 완전히 전자도로 채워져 있고요. 둘째는 일부분들이 아주 작은 주머니들을 채우고 있다. 그래서 단이나 칸에 홀수계의 전자가 있으니까 금속이 되고요. 단이나 칸에 짝수계의 전자가 있으면은 거의 포텐셜이 클 때는 구도체가 되고요. 포텐셜이 중간에 지금 금속이 된다. 그러니까 브릴리언 영역을 그려가지고 K 공간에서 그려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또한 금속과 구도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을 그려놓은 거 다시 해놨는데요. 셀당 1 일렉트론이 있는 것, 2 일렉트론이 있는 것, 3 일렉트론이 있는 것 그려진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칼륨이나 그죠? 리튬이나 리튬 같은 거였죠? 2 일렉트론 셀 같은 경우 금방 공부한 이가원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FCC 메탈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르미 서피스들이 이제 주어진다. 페르미 서피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 First brilliant zone이 어떻게 되고 Second brilliant zone, Third brilliant zone들이 우리가 First는 눈에 익었습니다. 위그너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Second는 그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2차원에서 3차원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참 공간에서 이제 K 공간에서 X는 어떤 점이고 L, K, W, 뭐 U 이런 것들은 어떤 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다음에요. 이건 우리가 타이트 바인딩 모델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공부하는 이 밴드 스트럭처와 아주 과학적인 성질과 정기적인 성질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성질을 볼 적에 이 광의 에너지가 에너지 갭보다 크면은 흡수할 수 있고 작으면은 그냥 통과시킨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실리콘이 지금 여기 보면 에너지가 웨이브레인스는 이거고 에너지는 여기 있습니다. 밴드 갭이 지금 여기 보면은요 한 1.2 얼마, 1.1 얼마 되겠다, 그죠? 1.2 근처에서 더 이상 업저버스가 안 일어나서 통과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 에너지보다 커야지 통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가 밴드 갭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갈륨 알세나이드는 이 정도 있을 거고요.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더 내려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0.7 정도가 돼요. 7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밴드 갭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다이렉트 갭인지 다이렉트 갭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실리콘이 대표적인 인다이렉트 갭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래서 실리콘 여기 있는데
여기에 밴드 갭이 있는데요. 최하점과 여기 최하점과 최고점의 K의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K를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지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다. 빛이 흡수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사실 여기 에너지 상태로 갈 수 있다 이 말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흡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그 최하점과 최고점이 일치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2.5로 돼 있으니까 이거보다 약간 낮죠, 그죠? 그러니까 1점 뭐 얼마 되네요. 갈륨 알세나이드 보니까 여기 보니까 1.5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한 1.5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K 공간에 있어서 K 값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만 주면은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렉트 갭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강자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결정 구조와 그 다음에요 어떠한 에너지 밴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빛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흡수를 할 수 있고 반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광자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색들을 볼 적에 요 앞에 이제 실리콘과 게르마늄, 갈륨 알세나이드보다 갈륨 알세나이드가 요 저기 1.65 일렉트론 볼트보다 밴드갭이 작은 데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인프라레드 영역이다, IR 영역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실리콘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IR 디텍터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레드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를 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뮴 설파이드가 2.6 일렉트론 볼트인데요. 그 정도가 지금 그린과 블루 사이인데 주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카드뮴 설파이드 그러니까 2.6보다 높은 놈들은 카드뮴 설파이드에서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 이 말입니다. 얘들은 밴드갭이 작기 때문에 모든 걸 흡수하고 카드뮴 설파이드 이 반도체는 그린이나 블루 사이 그 이상의 것들만 흡수하고 위의 것들을 통과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 SiO2라든지 Al2O3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절연체잖아요. 반도체 와이드 밴드 갭인데 UV 영역의 비, 즉 3.2 일렉트론 볼트보다 큰 광자만 흡수하고 나머지 이거보다 작은 그런 에너지들은 통과를 시켜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나노 크리스탈에서의 PL 데이터입니다. 금속의 광학적인 성질을 이제 광택 같은 경우 광자에 흡수하고 재방출하는 것, 그 다음에 금속의 색깔이 밴드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왜 골드는 골드 색깔이 돼야 되고 실버는 실버 색깔이 되는가를 우리는 이 뭡니까 밴드 스트럭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밴드 스트럭처를 보면. 그 다음에 사파이어 결정면에 Al2O3인데요. 거기에다가 어떤 디펙트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비라든지 사파이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불순물을 넣어주면요 다이아몬드 C에다가요 투명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근데 불순물을 넣어주면 이런 색깔을 갖는 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이어나 루비다, 크롬이나 망간을 집어넣어주면은 어디에 Al2O3 같은데 넣어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16장을 한번 보면은요 낮은 에너지 들뜸이 있다면 이 물질은 금속이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띠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봤죠, 그죠? 그 다음에 제렌치와 반도체와는 채워진 띠와 비채워진 띠, 그러니까 채워진 가전자 띠와 아예 비어져 있는 전도띠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그래서 그 띠들 사이에 갭이 있는 에너지 갭이 있는데 그걸 밴드 갭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작은 띠 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 갭의 거기 크기가 예를 들자면 3이나
일렉트론이나 4일렉트론 볼트 이하를 말한다. 이하. 그거보다 높은 거를 우리가 절연체라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물질의 가진자수도 즉 족의 수 있죠. D에 들어가는 운반자의 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1족과 2족, 3족까지 2족 정도까지 해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반자의 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띠들 사이의 텀은 주기 포텐셜의 세기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스파게티 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들은 주기 포텐셜의 세기들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띠 묘사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걸 했는데 그것들은 주로 전자전자 상호작용 고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물질에서 그거 이펙트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런 자성이라든지 모트 절연체 같은 경우 그런 같은 경우는 전자전자 상호작용을 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하면은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성이라든지 모트 절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이론으로만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체의 광학적 성질은 전자적 전이가 가능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속과 뭡니까? 은색이 어떻게, 금색과 원색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왜 투명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리고요, 이로서 이제 16장을 간단하게 마치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17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1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다음 insulator, 그다음 semiconductor 메탈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semiconductor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이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인슐레이터와 메탈의 큰 차이점은 사실은 비저항인데 그냥 저항이라고 합시다.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요 저항이 낮아져요 오히려. 근데 메탈은 저항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도체도 뭐 이와 같은 성질을 볼 수 있는데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느 적정 온도까지는 비저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메탈은 왜 계속 올라간다 그랬냐면은 전도전자 개수는 변함이 없는데 격자 진동에 의한 충돌 현상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지고 천천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뭔가에 대해서 이게 정의를 했었고요. 홀이라는 것은 전자가 있던 스테이트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전자로 주고 거기에 전자가 없어진 상태, 어떤 공간적인 측면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자의 에너지 상태라고 볼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증가가 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요, 어떤 effective mass, 유효 질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nduction band의 근처에서는 전자의 유효 질량에 대해서 했고요. 풍속도, 그다음 밸런스 밴드 맥시멈에 대해서는 밸런스 밴드 맥시멈 여기를 말하죠. 그럼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할 적에 그때의 전공의 유효 질량, 이제 전자가 올라가고 나서 여기는 이제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놈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천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홀로 전자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에너지도 있어야 되지만 운동량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왜 K 공간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기 전후에 어떤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전하 운반자인 전자와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하 운반자의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 필드와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에 있으면서 이거는 충돌에 의한 마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전하 이동도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준다. 전기장을 어떻게 걸어주스치게 나타나는 속도의 크기 그것들이 뮤인데요. 뮤는 그래서 둘도 모델에서도 나왔지만 m 스타분의 2타워에 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유효 질량과 그 다음에 충돌 완화 시간인 타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물질 안에 지금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 질량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는 전하량이고 타워는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면 클수록 뮤가 커지게 되고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뮤는 작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전하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게 이제 홀 이펙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저항을 측정해야 자기장의 우리가 측정